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이지. 김미숙 씨가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심히 던진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체념과 쓸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 올해 77입니다. 남편과는 38년을 함께 살다가 벌써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보내는 날도 많았지만,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결국 익숙해지더군요. 이제는 조용한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하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며 스스로를 위로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주 말을 안 듣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고 무릎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은 채로 한참을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 혼자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 오랫동안 이웃에서 함께 장사했던 김미숙 씨가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자식들과 따로 살며 홀로 생활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벅차다며 스스로 결정하셨다고 하더군요. 이영숙 씨, 이제 나도 마지막 집 들어간다 생각해. 거기 가면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담담하게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졸졸 흐르고 있었고 제 마음도 괜히 축축해지더라고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정말 그것밖에 길이 없을까? 통계를 찾아보니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중 80%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결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68%는 요양원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자유가 없고 대화가 없고 삶의 리듬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약을 먹고 또 똑같은 방송을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 마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는 느낌이 든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런 곳에서 저는 저 자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싶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참 예쁘다는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하는 그 소소한 하루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은 어쩌면 돌봄의 공간일지는 몰라도 제게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싶다.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겠다고요. 요양원이 아닌 새로운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봐 주세요. 저처럼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내였고 지금은 홀로인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사실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접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른 건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너무 걱정돼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은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이지만 그땐 늘 괜찮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쩐지 그 제안을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저도 한계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큰딸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많진 않았지만 저를 위해 방 하나를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딸과 사위,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주들. 그렇게 넷이 사는 집에 제가 5번째 식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 하며 달려오고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운지 몰랐어요.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딸이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하고 먹는 걸 보며 아, 내가 가족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싶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제가 손님이 아닌 함께 사는 식구라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생활 패턴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평생 장사하며 살아온 습관이죠. 그런데 딸 가족은 아침 7시가 넘어야 겨우 일어나더군요. 제가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나고 딸은 엄마, 조금만 더 조용히 움직여 주실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의 리듬은 쉽게 맞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늘 6시쯤이면 저녁을 먹고 싶은데 딸과 사위는 일이 끝나고 8시, 9시가 되어야 들어오니 같이 밥을 먹자니 저는 너무 배가 고프고 먼저 먹자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손주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웃는 소리에 제가 무심코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하자라고 했더니 딸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애들 클 때는 좀 이해해주세요. 매번 이런 걸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피곤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물론 딸은 큰 뜻 없이 한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존재가 도움이 되는 어른이 아니라 불편함을 유발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아끼게 되었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한 잔 꺼내 마시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손주가 거실에서 게임을 할 때 옆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날이 갈수록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함께 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요. 딸은 저를 사랑했고 저도 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리라는 게 있더군요. 어느 날 밤 딸 부부가 조용히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우리 생활도 힘든데 이러다가는 갈등만 생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무 오랜만에 식구들 틈에 끼어서 그런가 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단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이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딸은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상처가 커지기 전에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우리는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어쩌면 더 외로웠지만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공간은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하는구나. 딸 집에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었더군요. 짐을 정리하며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몸이었죠. 혼자 사는 건 외롭지만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팔이 저려서 국을 끓이다가 국자를 놓친 적도 있었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주변의 추천을 받아 처음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말도 많고 성격도 참 밝은 분이셨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혼자 먹던 밥도 누군가와 나누니 덜 씁쓸했고 이불 빨래도 약 복용도 도와주니 한결 편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바로 수다였습니다.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드라마 얘기, 옆집 얘기, 연예인 이야기까지 가끔은 조용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 조용히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 말에 그분은 정색을 하시더니 이틀 뒤 허리 디스크가 도졌다고 하시면서 돌연 그만두셨어요. 너무 민망하고 죄송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분은 조선족 아주머니셨습니다. 일은 부지런히 하셨지만 문제는 소통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냉장고에 장조림 꺼내주세요. 장조림?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 제가 오히려 피곤해졌습니다. 혼자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느라 일이 2배로 늘었거든요.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분도 그만두셨습니다. 3번째 간병인은 야간 케어를 위해 모신 분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깊이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불렀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혼자 힘겹게 벽을 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밤이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구나. 무엇보다도 간병인을 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낮 시간 케어만 해도 월 250만 원, 야간 케어까지 합치면 거의 450만 원이 들었어요. 제 연금이 150만 원, 적금과 보험을 포함해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전부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벽에 몰려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가기 싫고 자식과는 살기 어렵고 간병인은 비용이 너무 커서 지속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지?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진짜로 실감한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힘들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저는 뜻밖의 해결책을 만나게 됩니다. 간병인들이 그만두고 난 후 며칠간은 정말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쉽게 말을 듣지 않으니 매일이 전쟁이더군요. 그때 우연히 우편함에 꽂혀 있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 150만 원 쾌적한 요양환경. 실버 전용 요양원 신규 입소자 모집. 딱 제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사진에는 밝고 환한 복도,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 그리고 웃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일단 하루 체험을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은 듯 깔끔했고 복도에는 공기청정기도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내를 맡은 간호사는 상냥했고 방도 따뜻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안도하던 것도 잠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간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9시, 운동 프로그램 10시, 휴식 12시, 점심 1시, 낮잠 3시, 인지훈련 프로그램. 모든 하루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돌아가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되는 집단의 공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평생 5시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했기에 하루가 길고 넉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제가 언제 일어나든 불이 켜지는 시간은 7시, 식사는 8시, 그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모든 특별 케어에는 추가 비용이 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목욕을 원하면 월 10만 원 추가, 별도 간식 서비스는 15만 원, 물리치료는 회당 3만 원.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곳이구나. 함께 체험 중이던 한 어르신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여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고, 새벽에는 간호사들이 누군가의 방을 서둘러 다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방에는 새 입소자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누가 떠났는데, 이렇게 금방 또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그 순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을 정리하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내 마지막 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요양원은 분명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보호의 공간일 수 있죠.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직 아침 햇살을 직접 느끼고 싶고 국 끓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할머니로, 어른으로 존재하고 싶지, 조용히 사라지는 입소자 번호 몇 번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요양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오래도록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다시 한 줄이 쓰였습니다. 내 마지막 집은 요양원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실마리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아주 따뜻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현실보다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조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요. 답이 없다고 느끼던 그 시점에서 아주 뜻밖의 인연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장보기를 마친 젊은 부부가 카트를 정리하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쌀자루를 보더니 남편분이 웃으며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죠? 저희가 주차장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최성현 씨와 김미나 씨 부부였습니다. 최 씨는 근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내인 미나 씨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랄까 그날 두 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겸손하고 밝은 말투,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모습에서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그날 잠깐의 인사를 나눈 이후에도 마트에서 몇 번 더 마주쳤고, 점점 인사에 웃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두 분이 제 곁에 잠깐씩만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부부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며칠 뒤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동네 카페에서 저희는 한 장의 종이를 앞에 두고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1점 저는 매달 60만 원의 생활 지원비를 드리겠습니다. 2점 대신 부부는 매일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제게 들러 식사와 약 복용, 간단한 정리 등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점 주 1회는 장 보는 걸 동행해 주시고 제가 병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시간 되는 한 도와주시는 조건입니다. 4점 정식 간병인은 아니기에 저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작은 상생 계약이었어요. 정식 간병인처럼 모든 걸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가족처럼 얽매이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도우며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었지요. 저희도 육아랑 일 때문에 정신없지만 할머니처럼 믿음 가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도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짐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봐주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한 달의 테스트 기간도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 열쇠를 복사해 드렸고 비상연락망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딸에게도 이야기해서 상황을 공유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동거 아닌 동거. 제가 다시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미나 씨가 따뜻한 미소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집니다. 저는 아침밥을 같이 먹고 둘이 수다를 떨며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녁이면 퇴근한 최 씨가 들릅니다. 간단한 정리를 도와주고 고장난 형광등도 바꿔줍니다. 때로는 아기와 함께 들으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며 할머니하고 안겨오는 순간이면 제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진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노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계약 관계로 시작된 사이였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셋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부부도 아이도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계약서를 넘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잠이 들고 그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참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고 할머니 하고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야? 아니야, 이모 같은 할머니야. 그 아이는 그렇게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모, 할머니. 참 귀엽고 묘한 호칭이었죠. 그 부부는 늘 정중하게 어르신이라고 불렀지만 아이는 자연스럽게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보였던 날이 있었어요. 저녁에 와도 말 수가 없고 분위기도 어두웠습니다. 그날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뭐가 마음에 걸리면 말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 말에 그 부부는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보다가 제 앞에서 슬며시 웃더라고요.
할머니 말이 맞네요. 저희가 너무 자기 감정만 내세웠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젠 이 집에서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감정을 나누는 사이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부터는 정말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퇴근길에 할머니, 혹시 내일 반찬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고, 남편은 주말이면 마당에서 직접 아이와 그네를 만들며 할머니, 나무 아래서 같이 바람 좀 쐬실래요?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그날 먹은 음식, 아이가 했던 말, 함께 웃은 일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꼭 이 말을 씁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전혀 혈연이 아닌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저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이 집에선 매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같이 국을 끓이고 아이가 잠든 걸 보며 속닥이는 대화,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웃는 그 시간이 제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비용도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드리는 60만 원은 서로 정한 기준이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돈으로 돈 이상의 걸 얻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하루, 쓸모 있다는 느낌,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웃음.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최 씨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나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겠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요양원도 싫고, 자식 집에 얹혀 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도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나서 알게 된 조금은 새로운 노년의 삶에 대해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첫째, 계약서를 꼭 쓰세요. 처음에는 정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서로의 역할과 기준을 분명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주는 시간대, 아침, 저녁,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식사, 약, 외출, 동행 등, 비용은 얼마인지, 휴일이나 비상시, 대처 방법 등,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서로 남겨두면 서로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둘째, 테스트 기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한 달 동안 시범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로 맞는지, 생활 패턴이 부딪히지 않는지를 점검했지요. 이 기간을 통해 서로가 계속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요. 셋째, 자녀와의 충분한 소통. 이런 생활을 시작할 땐 가족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도 딸에게 나 혼자 지내는 게 어렵고 요양원은 싫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아보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했지만 설명을 들은 후엔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자녀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걱정합니다. 그래서 숨기기보단 공유하는 것. 그게 가족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넷째, 비상 연락망은 꼭 만들어 두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필수입니다. 가까운 병원, 자녀 연락처, 부부의 번호, 응급 대응, 요령 등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실제로 저는 냉장고에 비상 연락 리스트를 붙여두었습니다.
그거 하나로도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처럼 새로운 길을 찾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는 이미 이런 모델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휴머니타스라는 공동주거 모델이 있어요.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지내며 삶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외로움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참 멋진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이런 흐름이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두려우시다면 같이 살되 얽매이지 않는 관계, 그 안에서 정과 자율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도 지금은 매일 밤 조용히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아직 괜찮게 잘 살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며 눈을 뜹니다. 예전엔 그렇게 환한 아침이 오히려 부담이 될 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구 하나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 발소리. 미나 씨가 조용히 문을 열며 할머니, 따뜻한 차 한 잔 드실래요? 하고 묻는 목소리. 그 작은 일상들이 제 하루의 시작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양원에서 통제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언제 일어나라, 무슨 프로그램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속도에 맞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감자조림을 할지, 무나물을 할지 제가 직접 고릅니다. 입맛이 없으면 그냥 죽 한 그릇으로도 괜찮고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생각보다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단지 자유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나 씨는 자주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기 봐주실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 그게 사람을 얼마나 살아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처음엔 이 생활이 오래 가지 않을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우린 여전히 서로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제 서랍을 뒤지다 약을 쏟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말없이 마트에 나갔다가 걱정 끼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말로 푼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우린 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삶을 선택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거예요. 노년에도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자각.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처럼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고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작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미나 씨가 급하게 일을 쉬게 됐고, 그날 하루 동안 아이를 제가 돌보게 되었죠.
아기가 코를 훌쩍이며 제 품에 안겨 잠들었는데 그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촉촉하게 데워주더군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아직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프거나 가난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한때 저도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나는 그냥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살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따뜻한 품을 주고 부부에게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며 때로는 맛있는 반찬 하나로도 마음의 힘을 전해줍니다. 그걸 느끼게 된 이후부터는 제 삶이 더 이상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시간을 흘려보내듯 살았지만 이젠 하루하루를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식탁에 놓인 국 한 그릇, 따뜻한 햇살,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조용한 미소 한 줄.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 들어가는 걸 내려오는 일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삶의 무게를 더 깊이 껴안게 되는 일이라는 걸요. 이제는 예전처럼 빨리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 아이의 웃음소리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여백이 생겼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살아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지나온 길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 누구나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제가 했던 단 한 가지 선택은 나답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할 수 있었던 길목에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 살아왔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간병인에게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공간이 아닌 삶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원했기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최 씨 부부와의 인연, 아이의 웃음, 따뜻한 밥 한 끼. 저는 그 속에서 늙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늙은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단지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닐 수도 있고, 자식 집도 아닐 수도 있고, 생판 모르는 이들과 나누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곳이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존중받고 의미 있고 따뜻한 하루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기를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전할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였습니다.